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조기 복귀 어렵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조기 당무 복귀 가능성에 대해 오늘 당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퇴원 언급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인재 영입식을 진행하는 등 이 대표 공백과 별개로 총선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전국 의사들 뿔났다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이 대표와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앞서 부산에 이어 광주, 대전, 서울 등 6개 시도의사회가 지역 의료계를 무시한 처사와 특권이라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제2부속실 공방입니다. 대통령실이 특검 거부 후속 조치의 하나로 대통령 부인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도 줄곧 주장해온 사안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특검 물타기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저를 모르셨을 수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를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저를 모르셨을 수도 있다며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잘 인사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번 주 헤어질 결심입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 후반엔 인사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나흘 만에 온라인으로 당원 4만 명을 확보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금귤이 된 감귤입니다. 과일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겨울철 대표 과일 귤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감귤 도매 가격은 5kg당 평균 1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가량 올랐는데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첫 번째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의 당적 이동 또는 이합 집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전격 입당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재한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입당 환영식도 열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이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직접 이상민 의원의 이 휠체어를 밀고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이 의원은 이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호칭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요, 이 입당 소감으로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다면서 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일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의원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이상민 의원과 마찬가지로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의원이 이 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진 측 이른바 이 개딸 전체주의가 된 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내줬고 그 덕분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평가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 이상민 의원 입당 환영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우선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집권 여당의 비대위에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또 가문의 영광이고요. 정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저 자신은 그렇게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오늘 사무실 인사에서 이상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한동훈 위원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정치 초보가 아니라면서 전략적이면서도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다 바쳤다는 점에서 울림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결심하는 데에는요, 지난 주말 한 위원장과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계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한동훈 위원장과 이상민 의원,
오찬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 이 의원에게 함께 해달라며 입당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이 의원 역시 상당히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이어 이 의원은 한 위원장과 만난 지 하루 만인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선 한 위원장의 의지나 구상 등에 많은 부분 공감했다며 더 미뤘다간 우유부단하게 비칠 수 있어 빨리 결심을 내렸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동훈 위원장과 이상민 의원 만남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당 부분 위원장님하고 뜻이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9가지의 이견이 있더라도 한 가지 생각이 같은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많이 모여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계산의 측면에서 본다면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상민 의원을 영입해서 외연 확장 그리고 중원 공략 이 두 가지 효과를 노렸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은요,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해온 그런 인물이죠. 이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의원 영입을 중도층 포섭의 첫 단추로 평가할 만하다라는 게 여권 안팎의 시선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의원이 현 여권 계열 정당의 험지로 꼽히고 있는 대전에서만 내리 5선을 한 중진인 점을 들어서 이 중원 공략 차원에서도 국민의힘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평가는 아주 박하고 또 비난도 거셉니다. 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은 야합 정치 행태다라고 날을 세웠고요. 국민들이 이런 행태에 엄중한 심판을 내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합법적 수단,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고, 헌정사상 초유로 패북으로 여당 대표가 사임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대통령의 측근이 지금 공천을 앞두고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그런 당에 입당하면서 그동안 이상민 의원 자신이 했던 말들을 좀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이런 배신과 언어 도단 그리고 야합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오후에는 강원도를 찾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역 순회 행보를 재개합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이 강원도 원주에서 열리는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연일 총선 정책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는 이 격차 해소를 언급을 하면서 강원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또 총선 승리를 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오늘 강원 방문은 지난 2일 이 대전, 대구를 시작으로 이어져온 이 전국 순회 행보의 일환입니다. 이외에 한 위원장은요, 이 경남과 충남 등을 차례로 방문을 하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요, 모레인 10일 부산을 찾아서 1박 2일간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당초 없었던 일정인데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이 한동훈 위원장은요, 모레 경남 창원을 갔다가 부산을 찾을 예정인데요. 이 당초 창원만 방문하려던 일정에서 부산 청년 간담회와 이 현장 비대위 회의 등이 이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후 한 지역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현장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는 것 역시 부산이 처음입니다. 한 위원장의 이번 부산 방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부산이 2030 엑스포 유치에 패한 후 여권이 부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해온 것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공항 부지를 방문했다 피습당한 것과 연결짓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구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을 두고 지역 의료를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흡수하고자 하는 전략도 담겨있지 않냐는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한 위원장의 부산 방문 역시 지방 행보의 일환일 뿐이라며 이 같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취임 후에 처음으로 대면했는데요. 한 위원장, 검찰 시절에 문재인 정부 법무부로부터 여러 차례 좌천 인사를 당했기 때문에 악연이라면 악연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난 6일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는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서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집결을 했는데요. 한 위원장 이날 공식 석상에서 여당의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문 전 대통령과 대면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치자 반갑게 웃으면서 악수를 나눴는데요. 이후 나온 축사에서는 각각 뼈 있는 말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염원한 세상이 멀어지고 있다면서 적대 보복,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통합도 더 멀어졌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걸로 해석이 됐고요. 또 한 위원장 과거 있었던 근무오기 운동을 언급하면서 화합과 공감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라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해서 축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욱 멀어졌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내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행사에서요, 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이 인사를 했는데도 이걸 받지 않고 지나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해당 영상을 보시면요. 김정숙 여사는 그 한동훈 위원장 옆에 있던 이종찬 광복 회장의 이 인사 등에는 고개를 숙이면서 목례로 답을 했지만 이후 이 바로 옆에 있던 한 위원장의 인사에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지나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제 이를 두고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가 한 위원장의 인사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영상에는 이 김 여사의 뒷모습만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표정을 알 수가 없다. 김 여사가 한 위원장에게 눈인사를 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불거지니까요, 한 위원장 일부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요, 이 중앙일보에 김정숙 여사가 자신을 모르셨을 수도 있다면서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잘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김 여사가 실제 눈인사를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했던 5선 중진이죠. 이상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했습니다. 총선 앞두고서 여야 중진 의원 가운데서 첫 번째 당적 변경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당적 변경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선택을 할 때 그 당과 후보를 함께 선택을 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당에서 뭐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 또 당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왔고 그 대안 제시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본인은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다 이제 보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일반의 어떤 단순히 의석을 어떤 유지하기 위한 탈당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특히 김기현 전 대표가 그만둘 때 그때도 이제 이 이상민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진척이 되지 않다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면서 바로 이제 입당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입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입당한 걸 보면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한 것 같고 또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갔고 특히 지금 대전은요. 지금 7석 전체가 다 이제 지금 원래 민주당이었고 지금 이제 한 석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다 국민의힘이 또 승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원 공약의 핵심적인 어떤 중요한 지역인데 특히 여기에 이제 힘을 보탬으로 인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중원 전략 이거 자체가 상당히 좀 성과가 내어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뭐 선거를 앞두고 죄송합니다. 외연 확장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민주당은 전 이런 상황에서 그럼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히려 민주당은 외연 축소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자성을 할 때이지
이상민 의원의 이 당적 변경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절하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스탠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외연 확장이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상민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신다면은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오늘 입당식을 보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그 대통령 인수위의 사진이었는데 민주당에서 했던 그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면서 한 명씩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그 인수위에 모여있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웠거든요. 민주당이 이렇게 언제까지 마이너스의 정치를 할 것인가, 플러스의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모습을 2022년 그 민수위의 사진을 보고 느꼈는데 이번 또 이상민 의원의 이런 입당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걸 느끼게 됐고요. 당내에서는 또 알터니가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평가절을 하기보다는 당에서 지금 쓴소리를 원하지 않고 달콤한 소리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달콤한 소리만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빨은 또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빨이 또 빠지겠죠. 또 다른 알터니가 누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이빨 하나씩 뽑다 보면은 민주당이 남게 되는 이빨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달콤한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쓴소리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입당식에서 우리 당에 주어진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야당 소속의 지금 패널께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민주당이 좀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은 지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쌍특검 거부권 행사를 놓고서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민심 수습 방안 중에 하나로요,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한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니까 민주당이 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서 이 문제가 또 다른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 가족 또 측근 등을 감찰하는 이른바 특별감찰관제 이것이 부활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선출된 권력이 아닌 배우자를 왜 혈세로 보좌를 해야 하느냐라면서 이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을 했고 그걸 또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는 민간인 이 사적 수행과 일정 유출 논란 등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 부인 주변의 잡음이 적지 않았고 또 최근에는 이른바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까지 번졌죠. 이처럼 파열음이 날 때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서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제2부속실이 없는 것 이것이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김 여사를 공적 제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건데요.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공약을 깰 수 없다. 부속실에 이미 배우자 전담팀이 있다며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주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대통령실의 변화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언론의 관련 질의에 대해 고위 관계자가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며 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 대통령실이 총선에 출마한 비서관, 행정관급 인사들의 후속 인사를 마무리 짓는 기회에 제2부속실 부활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관련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지적하면서 김 여사 특검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공약 번복이라는 부담을 안더라도 이 제2부속실 설치에 나서야 한다라는 쪽으로 여권의 중지가 모인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권 지지층에서조차 우려했던 이 대통령 부인 리스크를 이참에 부분적으로라도 털고 가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가 이처럼 공식화하는 분위기 속에서요, 이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감찰관은 이 대통령 주변 가족을 살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 등이 저지른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이 특별감찰관은요,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8년째 공석입니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해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1명을 지명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직후에 취재진들과 만나서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해 보내온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제도 이걸 두고서 여야의 입장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요, 대통령실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 후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및 제2부속실 설치 검토 관련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그 과정에서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돕겠다고 말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2부속실 관련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어떤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죠. 여당의 지도부인 비상대책위 안에서도요, 대통령실과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통령 부인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주장인데요. 오늘 한 라디오에 나온 김 의원은 특검 찬성 여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결국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당이 국민 우려를 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호출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저는 냉정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2년여가 다가온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모든 책임은 용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모든 책임들을 회피하지 말고 그리고 반성해야 될 부분 통렬히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대안을 놓아야 된다. 격차 해소를 위한 그리고 양극화되어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또 3개월 동안 실천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요, 특검 회피를 위한 꼼수, 물타기 이렇게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두고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며 물타기이자 결국 패착이 될 거라는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엉뚱하게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면서 동문서답을 내놨다고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바보로 보입니까?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엉뚱하게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며 동문서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한다. 그리고 또 특별 감찰관을 국회에서 임명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검 회피를 위한 꼼수이며 물타기이자 결국에 패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신기록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을 거부한 뒤에요,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문제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죠. 제2부속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인선까지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의혹 해결의 본질과는 많이 좀 동떨어진 지금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을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주장했죠. 주장을 했던 것은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당시 후보자의 그 배우자로서 경력 조작 논란 이런 것들이 불거졌을 때 나는 영부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근데 취임 직후부터 사실상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때 야당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할 거면 선거 전에 이야기했던 하지 않겠다는 거에 대해서 번복하고 사과를 대신에 대전제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하고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제대로 운영하시라. 그래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영부인이 활동을 할 거면 전폭적인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하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어떻게 보면 2022년 5월 취임 이후에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답장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뒤에 답장이 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실 시계는 그때 멈춰 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그때 주장했던 건 오케이 하겠다면 계속 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특검법이라는 새로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저는 이 국정 운영을 할 때 이 바로미터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뭐 보수 성향도 있고 진보 성향도 있고 나름의 균형을 맞추면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치의 의견을 표시하는 건데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이 어떻게 보면 하나된 목소리로서 이거 털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언론은 특정 개인을 옹호하는 언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전반, 국정 전반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내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그 언론의 빨간등이 켜졌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개인, 김건희 여사의 개인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언론의 경고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이렇게 뒤늦게 1년 반이 넘어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이 언론뿐만 아니라 여론 이런 거에 대통령실 귀 기울여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이 영부인은 선출되지 않았지만 또 대통령과 함께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해왔고 요즘 들어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교도 소프트 외교가 있어서 이 영부인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커지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2보수실을 만들어서 이걸 공식화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최근에 명품백 사태도 있었습니다만은 영부인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공적인 만남입니다. 사실 이걸 뭐 사적인 물론 개인적인 만남도 있겠지만 또 저렇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또 이게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 그건 아마 이제 제2부속실이 앞으로 해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문제.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법으로 다 돼 있고 문재인 정부 때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북한 인권이사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회가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임명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기자회견 때 국민의 물음에 좀 답할 필요가 있다. 전후 과정들을 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비습돼서 일주일째 입원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통해 이송한 것을 두고서 특히 의료계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은 심지어 한 의사단체가 이 대표 측을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네, 이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와 평택시 의사회가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청래, 천준호 의원 등 3명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 고발을 통해서 이 대표가 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이 헬기를 탄 것이 적절했는지를 이걸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고발 단체들은 이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부산대병원 의료진 판단을 따르지 않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방 헬기를 동원을 했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수술 새치기이자 의료진에 대한 갑질과 특혜 요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와 함께 이 대표가 소방 헬기로 이송할 만한 응급 환자가 아니었다면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이 전원 조치는 부산대와 서울대의 협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같은 정치인들의 행태가 의료진에 대한 부당한 갑질과 특혜 요구이고 진료 방해 행위이고 국민들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와 국민 건강을 위해 일단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고자 고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업무를 방해했죠? 헬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저희들은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의료계의 반발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시 의사회에서 가장 먼저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서 광주와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단체들에서도 잇따라 같은 비판을 내놓습니다. 네, 지난 4일 부산시의사회의 성명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경남, 대전, 전북 등 지자체 의사회에서 연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헬기 전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상태인데요. 서울시의사회는 헬기 특혜 이송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는
표리부동한 작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광주시 의사회는 이 대표가 응급의료 시스템에 따라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원칙인데다가 설사 가족 측에서 전원 요구를 했다고 해도 연고지 병원까지 일반 운송편을 이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응급 환자가 헬기를 이용할 기회까지 박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회 역시 지역 의료계를 무시한 특혜 이송이라면서 사회 지도층이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경남도 의사회도 헬기 전원이 부적절했다면서 의료용 헬기는 닥터 쇼핑 편하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 질타를 했는데요. 대전시 의사회는 지역 의료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일침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시장을 지냈던 성남시에서도 의사회가 연고지 병원으로의 이송이 목적이었다면 이 시장 재임 시절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세금으로 지은 성남시 의료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부산시 의사회 그리고 서울시 의사회 발언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골든타임이 다른 환자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죠. 필요치 않은 부분들이 더 과도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영남, 부산, 경남 지역의 최종적인 어떤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다른적으로 전원하는 일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여당의 대표라 하더라도 지적을 반드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사회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이번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냐면은 환자들이 이송을 요구하면서 119를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제보가 지난주부터 수십 건 들어왔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또 병원 간 이동 비용은 환자 부담이지만 이마저도 왜 돈을 내냐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늘었다면서 원래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 이를 계기로 해서 폭발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송 과정에서 이 병원과 환자 간 다툼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 회장은요. 전원 시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이송 비용을 낸다는 것에 대해 시민 불만이 큰 상황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일선의 혼란을 걱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의료계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권역 내 지역응급의료 체계가 잘 작동해서 그렇게 권역 외상센터 이송했는데 소방 헬기 불러주시오나 서울대 보내주시오.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중증 외상응급의료 체계를 다 잘 만들어 놓고 지방에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합시다 하면은 일반인들이 서울을 간다고 그래요. 유력 정치인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그 정치인이 환자들 보고는 지방에서 치료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너무 어폐잖아요. 방금 전해드린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말미에는 또 의료계 안에서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의료계가 너무 확대 해석하고 또 과도하게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도 저희가 첨언해 두겠습니다. 이 대표의 전원 문제는요. 헬기 이송의 적법성에서부터 부산 지역 의료 수준에 대한 비하 논란. 이것까지 지금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지난 4일에는 이 대표 피습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지호 당대표실 실정무조정부실장이 환자가 정신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병원에 요청한 것이 위법하며 윤리적으로 비난받고 사과해야 할 일이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SNS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부산시 의사회는 이런 민주당 측의 대응이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게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여야는 당초 이번 일이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노린 테러라는 점에서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헬기 이송 논란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에는요, 이 흐름이 깨져버린 듯합니다. 특히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제 민주당의 부산 홀대와 위선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면서 성명을 냈는데요. 이들은 지역 의사제와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의료계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의아해 한다는 건 그만큼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만큼 즉각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부산시당은 야당 대표 피습 사태를 두고 애써 손만 보고 다른 보려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관련 언론 보도를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사태와 본질과 전후 맥락은 잘라내고 정파적인 기사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오늘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일주일째를 맞습니다. 과연 언제 당무에 복귀할지 그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여전히 안정이 필요한 건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퇴원과 당무 복귀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일부 의원들 전원을 통해서 이 대표가 당무 복귀 의사를 보였다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추정일 뿐이라면서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수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회복 치료에만 전념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이재명 대표는 병원이 제공하는 죽으로 식사를 하고 있으며 여전히 가족 외에는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셔가지고 네네. 말씀을 해주시던데 보좌관들도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족 이해는 안 된다 면회가. 뭐 복귀 의지가 강하다. 그런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원들의 전언은 뭐 직접 들은 게 아닐 거잖아요. 이제 네. 가족 이해는 저기 안 면회가 안 된다니까. 의료진이 밝힌 것처럼 뭐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치료가 우선인 것 같고 당무라든지 뭐 선거 관련 얘기들은 아직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 내일 결정된다고 하죠. 네, 경찰은 내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경찰은 김 씨 범행이 중대한 범죄인 만큼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이 나면 즉각 김 씨 얼굴, 나이, 이름 등이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경찰은 모레쯤 이번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씨 범행에 혹시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 씨의 당적, 그러니까 어떤 정당에 가입해 있느냐, 혹시 지금도 당적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요, 김 씨의 당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뭔가요? 이 경찰은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이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규정을 이유로 해서 그걸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고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이 이번 사건만큼은 이 김 씨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 그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는 있지만 경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 관련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주 중 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김 씨 당적 부분은 빼고 이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만 밝힐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검찰 역시 이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져서 이 김 씨 당적 여부는 이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렸죠. 경찰이 당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그 당사를 압수했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당적 보유 여부는 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언론들이 취재를 통해서 과거에는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 또 지금은 민주당에 이렇게 당적을 갖고 있다, 이런 사실이 보도가 됐지만 지금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확인을 해주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가 윤희근 경찰청장을 출석시켜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을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피의자 김 씨의 당적 공개 여부가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은요,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김구 선생 암살 사건에 빗대서 경찰의 초기 대응을 지적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경찰이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캐물었는데요. 행안위에서 나온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이번 테러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부산경찰청이 테러범의 당적을 비공개하겠다는 내부 방침 정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그게요.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생각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공개가 돼 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이 당적 부분이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행적 조사라든지 압수물 분석 전체를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청장님, 해서 제가 시간이 범행 동기를 없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당과 관련된 이 당적 이력, 이게 지금
이제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범인이 가지고 있는 당적이 하나였어요, 복수였어요? 그 부분도 제가 그 부분도 여기에, 밝힐 수가 없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이 경찰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상태인데요. 경찰 출신 류사명 전 총경은 이 회의에서 피의자의 당적이 범행 의도를 밝히는 핵심이라면서 선별적으로 수사 정보가 공개돼선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경찰 측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분위기인데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미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경찰이 당적을 밝히지 않기로 한 건 사건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한 뒤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 헬기를 타고 이송된 거, 이 논란을 두고서 지금 전국적으로 의사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냈고요. 또 오늘은 심지어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측은 그동안 이런 의뢰 측의 반발, 그다음에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그건 가짜뉴스에 가깝다 이렇게 일축을 해왔는데 지금 후폭풍은 이렇게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국의 의사들이 그럼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정말 저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상의해서 했다? 근데 전화를 요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 가족들과 당에서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야당 대표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데 과연 그걸 거절할 부산대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소방청 소속입니다. 지금 부산 지역에 이 헬기가 딱 2대밖에 없어요. 자, 이걸 그냥 야당 대표가 이송하려고 하는데 그걸 과연 소방청이 그냥 이걸 갖다 거절할 수 있을까요? 뻔히 사정을 알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결국 부산대와 서울대가 알아서 했다라는 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당적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엄연히 법에, 정당법에 이걸 공개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법을 누가 만들었죠?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만들어 놔놓고 사문화됐다? 뭐 언제 사문화됐습니까? 나중에 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경찰이 처벌받으면 그때 책임지겠습니까? 법이라는 건 사문화라는 게 없습니다. 법이랑 없어져야 사문화지 버젓이 있는 법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공개했을 때 나중에 누가 고발하면 그 경찰을 누가 보호해 줄 겁니까? 그럼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원 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가해자의 신원 공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의 신원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그래요? 검찰로 넘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수사는요, 신원을 공개하고 얼굴을 공개해야 이 사람이 누군지, 여죄가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범인을 아직까지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거죠? 이런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만든 법입니다. 네. 저는 당의 대응, 초기 대응이 좀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절차적 문제는 특혜가 있었는가, 공정의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법적 문제죠.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정책적 문제도 있습니다. 지방 의료의 위기에 이 전원, 이재명 대표의 전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의적 문제입니다. 법적 위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를 구분해서 대응을 했어야 된다, 당이. 왜냐하면은 절차적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고발, 의료진의 그 의사계의 고발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고발이고요. 비판 성명은 제가 말씀드린 뒷부분, 그 지방의료 위기에 이게 부채질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 이거 두 가지 중에 저는 후자는 우리 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뭐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 이런 지방의료의 위기에 더 부채질을 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과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재명 제1야당의 대표가 전환하는 것 자체가 지방의료, 이 역시 지방의료의 신뢰도의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이 실수한 거나 우려나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표하면서도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속도면 가르마도 잘 타지고 우리 당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실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걸 섞어서 지금 대응하고 있거든요. 뭔가 절차적 문제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갑자기 정책적 문제를 얘기하고 뭐 이재명 대표의 가족 이야기라고, 이거를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럼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뭐 범죄자의 당적이 문제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의 배후가 있다면은 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정치, 증오 정치, 이게 단 하나가 배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배후의 책임은 민주당도 있는 겁니다. 이 혐오 정치, 증오 정치에 민주당도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에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본질에 대한 답변을, 변화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응할 때도 우리 민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는 거를 좀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이낙연 신당의 보폭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번 주 내에 탈당을 예고했는데요. 총선을 코앞에 두고서 야권의 분열이 현실화하는 것이라서 정치적 의미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네, 신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가요, 이번 주 후반에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이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전 대표는 탈당 계획을 묻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동지들과 상의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당원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러한 자신의 움직임은 야권을 재건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야권 분열이라는 지적은 일축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죠.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이별을 선언한다는 거 아무래도 심경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인지 이 전 대표는 어제 탈당을 예고하면서 광주 전남의 진 빚을 아직 못 갚았다.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갚고 떠나겠다는 다짐을 다시 했다며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민주당은 자신의 모태신앙 같은 정당이라면서 이 떠나는 게 외롭고 두렵다 이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은 이르면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어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 전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이것은 야권의 재건과 확대의 작업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탈당을 예고하면서 이제 정치권의 시선,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로 쏠리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을 출발시킨 이준석 전 대표와 새로운 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 등 이미 깃발을 올린 세력들과 이 전 대표 측의 연대 가능성이 주목이 되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이준석, 금태섭 등 신당을 추진하는 대표들이 양양자 대표 출판 기념회에서 모두 만날 걸로 알려지면서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만하죠. 그러면서도요, 이낙연 전 대표는 낙석연대, 그러니까 이낙연, 이준석 연대를 뜻하는 표현에는 좀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제 최근 정치권에서 이낙연, 이준석 이 두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 낙석 연대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전 대표가 어제 이 낙석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는 이 조어에는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 싫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의 만남을 낙석, 그러니까 떨어지는 돌에 빗대서 약간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보이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낙석연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우선 그 조어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받아들이기 싫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이 연대 가능성 그 자체에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슷한 생각으로 보이죠.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서 느슨한 연대를 이야기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신당을 할 때 한 당을 만들어서 각자의 비례대표가 명부가 혼입되면 양 세력 간 다툼이 생기지만 지역구는 정당을 합쳐서 출마한다든지 기호 하나로 출마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설명인데요. 지난주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고 민주당 탈당 이후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의 오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느슨한 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정당을 합쳐서 출마한다든지 기호 하나로 출마한다든지. 근데 아직은 하겠다는 것마저도 아직까지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확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니까요. 상당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7, 8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각자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신당이 바람이 일어나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올 겁니다. 바람이 불면은 정치적 타산으로라도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야권 재편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서요.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 이분들도 미뤘던 최후 통첩을 이번 주 안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이번 주 중에 이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려고 했었지만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미뤘었는데요. 이 대표도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원칙과 상식의 요구. 이 대표가 결단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표직 내놓고 비상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건데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같은 주장을 배척한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때문에 최후 통첩에 대한 이 대표 반응보다는 이 최후 통첩 이후 원칙과 상식 소속 이 4사람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원욱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소속 의원 모두 고민이 많다면서도 총선 시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 경선에 참가하려면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민들이 엄청 많죠. 어저께 그렇죠. 윤영찬 의원이 전화 왔던가요? 밤 늦게 전화 와가지고 동네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 먹었는데 너무나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어떤 길로 가는 게 우리가 가장 현명한 길이냐 거의 뭐 눈물 흘리다시피 하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상의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가 정말 어마어마한 고민들이 많죠. 이런 모든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결단을 안 하고 계실까라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은 곧 할 건데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결단을 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지난 주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이후 이 친명계에서는 비명계 일각의 이 탈당과 창당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기념식에서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를 이낙연 전 대표 등 이 비명계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을 하면서부터인데요. 우선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재현된 이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과 또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00세 생일 축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고 과거에 매여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모두 함께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힘이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나서서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당부는 우리 후배들에게 남긴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고 그러니까 들려드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그 야권 통합 메시지 이걸 두고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 등 비명계를 향한 지적이다.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지적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분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친명계는 비명계 일각의 탈당, 창당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는 DJ가 말한 통합은 그게 아니었다며 맞서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 질문에서 김대중 정신은 야권 통합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야권 분열은 김대중 정신과 민주당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고요.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SNS에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김 전 대통령의 유언은 단결해서 총선 승리, 정권 교체하라는 요지라면서 오늘의 민주당과 이낙연 전 대표에게 보내는 말씀이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원칙과 상식 측에서는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 전 대통령 생전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닌 이재명 대표를 향한 메시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이원욱 의원은 지금의 야권 분열은 이 대표 사당화 때문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서 최고의 어록은 행동하지 않는
많은 양심은 악의 편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전 대표 역시 어제 5.18 민주묘지 참배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 지금의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건 악의 편에 서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이미 고인이 됐죠.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제 단합하라 뭐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 DJ의 메시지, 생전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걸 두고서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친명계 주류하고 그다음에 비명계 간에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재도 하셨었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김 대통령의 말을 놓고 이제 각자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합이라는 게 그냥 함께 모여서 그냥 가자. 이것 자체는 그냥 통합이 아니죠.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어떤 원칙과 소신 이런 것들 가지고 함께 뭉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민주당 상황은 그런 통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저는 이 원칙이 서 있지 않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측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사법 리스크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측에 대해서 뭐 전혀 이 답을 들어주고 있지 않잖아요. 단 하나도 지금 들어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났을 때 그때 아마 당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과 또 비명계 의원들의 어떤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나서 그냥 뭐 한 20분 이야기하고 30분 동안은 그냥 서로 먼산 쳐다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주류에게 그냥 통합해라? 그는 뭐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비주류에게. 그렇죠. 비주류들이.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이라는 게 그냥 주류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김 대통령은요. 제가 생전에 취재를 하면서 항상 비주류에게 30%를 보장을 해줬어요. 항상 모든 것의 비주류에 대해서 30% 당 일정 정도 지분을 보장해주는 그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 정신을 이재명 대표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왜 그러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당에 계속 계시다면은 그 왜 그러신지를 이해하고 도와드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모욕감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비판하고 지켜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나가셔서 이런 신당을 창당한다거나 이런 행보를 보이신다면 저는 지지하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고 보고요. 지금 글쎄요, 국민들이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주 좋았던 모습들을 떠올릴지 저는 오히려 1987년 대선에서의 양김 분열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의 양이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바라보는 모습은 사실 DJ의 그런 좋은 정신이 아니라 양김 분열,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좀 아픈 기억인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저는 당 지도부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은 지금 DJ 정신은 뭘 배워야 되나? 저는 DJP 연합을 배워야 된다. 군사정권의 출신일지라도 선거를 승리를 위해서라든 서라면은 가치가 하나라도 공통되는 게 있다면 손을 잡을 수 있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정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다르면 배제하고 쫓아내고. 사실상 이낙연 신당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또 원칙과 상식 또 다른 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 공간을 만들어준 것은 지금의 이재명 지도부다. 왜냐하면은 그 스탄 요구가 있었지만 사실상 무응답을 하면서 보여준 거는 뭐였습니까? 지금 공관위원 인선에 있어서도 이게 공정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적격 부적격 판정에 있어서도 너무 주류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지도부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과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두 진영 모두에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쏘고서 오리발입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이 사흘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이어진 이 도발로 새해 초부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오후 4시쯤부터 1시간가량 연평도 북방에서 90여 발 이상의 포사격을 했습니다. 결국 사흘 동안 NLL 인근에 이 350여 발을 쏜 셈인데 관련해서 우리 군 당국은요. 남북 간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북한은 3,000여 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엔 서해 NLL 코앞까지 포사격을 한 뒤에 동족이라는 개념은 자신들의 인식에서 삭제되었다 이렇게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 김정은 위원장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포사격에 대해서 정상적인 훈련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북한 총참모부는 어제 그 어떤 의도적인 위협도 조성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담화를 통해서 그제였던 지난 6일 북한이 포 60여 발을 쐈다는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 자신들은 발파용 폭약 60여 회를 터뜨린 거라면서 이 기만 작전이 성공한 결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우리 합참이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했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어제 이 기만 작전 폭약 발파 장면이라면서 이 40여 초가량의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에는요. 20여 명의 북한 군인들이 논밭에 폭약을 심은 뒤 기폭 장치를 누르면서 폭파라고 외치고요. 이후 굉음과 연기가 솟구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우리 합참은 우리 군의 탐지 능력에 대한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이며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이다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다만 북한이 이 김 부부장의 말대로 폭약을 터뜨리긴 했습니다. 우리 군은요, 그제 북한이 이 포사격을 감행하기 전후로 10여 차례에 걸쳐서 폭약을 터뜨린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폭약만 터뜨렸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합참은 오늘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단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김 부부장의 주장에 대해서 어제 처리되지 못한 김정은 남매의 애들 같은 장난에는 무관심이 약이다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는 이렇게 포격 도발을 이어가면서 안으로는요, 김정은의 딸이죠. 주의 후계자 모습 갖추기에 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경제 시찰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닭공장을 방문하는 모습도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딸 주애는 주로 김 위원장의 군사 일정에 동행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경제 분야 시찰에도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사진에는요,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공장에서 생산된 닭고기 그리고 계란을 집어들고 웃고 있거나 군 간부들 옆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딸 주애가 아버지 김정은보다 앞에서 찍힌 사진을 이번에도 공개하면서 김주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통일부는 민생을 함께 챙기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멍 뚫린 비행기입니다. 이거 무슨 일인가요? 네, 말 그대로 비행기에 정말 구멍이 뚫린 건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막 이륙해서 5,000m 상공을 날고 있던 여객기에 구멍이 뻥 뚫리는 이 아찔하고 황당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촬영된 그 사진을 보시면요. 좌석 옆으로 큰 구멍이 나 있고 이로 인해서 이 기내 압력이 떨어져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고 또 다수 승객들이 공포에 떨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20여 분간 이어졌고 당시 저 구멍으로 승객의 휴대전화와 곰 인형 그리고 입고 있던 셔츠까지 이 구멍으로 빨려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Yes, we are emergency. We are depressurized. We do need to return back to. His shirt was sucked off him and out of the plane, and his mother was holding onto him. And she said her own little boy's phone went out too.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구멍이 난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공포가 느껴지는데요. 다 승객들은 모두 무사합니까? 네, 다행히 이 여객기는 비상 착륙에 성공을 하면서 승객과 승무원 등 177명이 모두 생존을 했습니다. 특히 구멍이 뚫린 바로 옆좌석이 다행히 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알래스카 항공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지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해당 여객기는 보잉사 737 맥스 9 기종으로 객실 좌석 배치를 유연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듈식 차벽으로 비상구 수를 조정할 수 있게 설계가 됐는데요. 따라서 좌석을 더 많이 설치하는 경우 일부 문을 차벽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 이번 사고는 바로 이 차벽으로 막아둔 문 부분이 떨어져 나간 걸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잉 기종 앞서 두 차례 그 추락 사고가 일어났던 전력이 또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보잉 737 맥스는요, 2018년과 2019년에 두 차례의 추락 사고로 총 34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20여 개월간 그 비행이 중단이 됐다가 지난 2020년에 비행 중단이 해제가 된 그런 기종입니다. 당시 두 사고의 원인으로는 이 설계와 성능 예측 단계의 오류가 있었으나 이 보잉 측에서 미 연방항공국과 이 항공사 등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요, 한 국제항공사가 이 기종을 정기 점검하는 도중에 나사가 빠지거나 느슨하게 결합된 사례를 발견을 해서 전 세계 항공사에 검사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되는 해당 기종의 항공기는 모두 215대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구멍 사건으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 각국은 이 해당 기종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항공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기종 운행되고 있습니까? 이 국토부에 따르면 이 해당 기종을 운영하는 국적 항공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같은 제조사에서 생산된 비슷한 기종이 국내에서 14대가 운항 중인 만큼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긴급 지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걸음걸이에 잡혔다입니다. 경기도 지역 다방업주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결국 잡혀서 구속됐습니다. 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이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엿새 뒤인 지난 5일에는 양주에서 60대 다방 여주인들을 살해하고 각각 30여만 원씩 총 60만 원가량을 훔친 뒤에 강원도 강릉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즉시 이 피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고요, 또 현금만 쓰고 있어서 경찰이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이 덜미를 잡힌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CCTV에 찍힌 이 씨 특유의 걸음걸이가 결정적 단서였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술에 취하면 좀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좀 독특한 걸음걸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눈에 익힌 경찰이 강릉의 한 시장에서 이 씨를 체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영장 심사에 출석한 이 씨는요, 이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 그냥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라고 답했는데요. 이 씨는 전과 5범 이상으로 이 출소 2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게 이 오랜 교도소 생활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었다면서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관련해서 피해자와 유가족 또 경찰 측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가족 오셔서 우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강릉까지 어떻게 가셨습니까?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강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죠. 피의자는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기도 파주의 한 치킨집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는데 만약에 이때 주인과 실랑이가 벌어졌다면 추가 살인까지 이뤄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금품을 훔칠 의도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모레 오전에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씨의 이름과 얼굴, 또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할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